세상의 작은 공포 불개미를 소개합니다. 불개미는 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을 주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타는 듯한 느낌과 부어오른 자국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우리 발밑에 캠프를 설치합니다. 무리를 짓는 속도가 빠르고 자신의 식민지를 맹렬히 보호합니다. 침입자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슈미트 곤충 쏘임 지수에서 최고 4점 중 1.2점 정도죠.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느껴지지만 벌에 쏘였을 때보다 따가운 느낌은 덜합니다. 이 개미들은 중남미와 같은 열대지방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미와 같은 일부 온대 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불개미 군집에는 여왕, 날개 달린 수컷과 암컷, 다양한 유형의 일꾼 등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불개미는 화학물질과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속에 가장 악명 높은 개미는 붉은 불개미입니다. 이 개미는 남미에서 건너와 미국 남부를 침범했습니다. 이들은 큰 흙더미를 쌓아 농사를 어렵게 만들고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방제가 거의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제는 또 다른 침입종인 긴다리 비틀개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개미는 토종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개미는 위험할 정도로 비우호적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화려한 색깔의 물집 딱정벌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 10가지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큰 무리를 지어 공격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과 같은 대형 동물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물집 딱정벌레는 킨타리딘이라는 독소를 생성하여 사람에게 피부 물집을 일으킵니다. 과거에는 사마귀와 관경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일부 사람들은 사랑의 묘약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짓입니다. 1950년대 한 남성이 칸타리딘이 든 사탕을 2명의 여성에게 준 혐의로 투옥됐는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딱정벌레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이 딱정벌레를 만지거나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딱정벌레는 알팔파와 건초에 끌립니다. 말이 먹이를 먹다가 딱정벌레 몇 마리만 먹어도 칸타리딘이 충분히 방출하여 말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 온 이 귀여운 애벌레의 이름은 로노미아 오블리쿠아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애벌레입니다. 강력한 독으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큰 누에 나방의 애벌레 단계입니다. 다 자라면 아름답고 무해한 누에가 됩니다. 하지만 어린 누에를 발견했다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성은 독을 주입하는 강모에서 비롯됩니다. 이 독은 포식자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이 독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고 자결감, 구토, 신장 문제 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물린다고 해서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극소량의 독만 전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애벌레들은 보여있는 경향이 있고 위장술에 능숙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 쏘일 위험이 높아집니다. 메뚜기 자체는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시끄럽지만요. 하지만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니는 행동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메뚜기 떼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기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고 식물이 빠르게 자라기 시작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시작되면 몇 분 안에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메뚜기 재앙은 농작물과 농지를 망치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뚜기라는 용어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로 유명한 매미를 가리키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한 메뚜기는 트라이아스기 시대부터 변한 것이 없는 고대 생물입니다. 메뚜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곤충 중 하나예요. 말벌과 심지어 벌도 벌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거대 말벌은 말벌 중 가장 큽니다. 크기가 최대 5cm에 이릅니다.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 심한 불편함을 유발하고 심지어 독을 사람의 눈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베스파 룩투오사라는 훨씬 더 독한 종도 있습니다. 엑스펙토 파트로눔과 혼동하지 마세요. 해리포터 팬 계신가요? 어쨌든 말벌이나 벌로 인한 사망사고는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약 10명이 벌이나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곤충들은 모두 영역심이 강하고 자신의 벌집을 맹렬히 방어하므로 항상 조심하세요. 자극을 받으면 주변 벌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집단 방어에 나섭니다. 벌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벼룩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인류의 역사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벼룩은 단순히 성가신 해충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옮기는 악명 높은 매개체이며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해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벼룩이 전염병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벼룩은 파충류, 포유류, 애완동물, 사람 등 온연동물 숙주를 찾아다니며 평생 먹이로 삼습니다. 벼룩은 날개가 없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프 능력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1.8m를 뛰어넘어 365m 이상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벼룩에 물리는 것은 가려움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사소한 성가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벼룩은 숙주에게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벼룩의 위험한 이유는 벼룩이 옮기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입니다. 키싱버그는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개체수가 적습니다. 친근한 이름과는 달리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을 옮깁니다. 이들이 옮기는 기생충 중 하나는 트리파노소마 크루지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의 주범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물린 후 10년에서 30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부전, 소화기 문제 또는 신경계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피를 빨고 숨으로 먹이에 이끌립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먹잇감이 됩니다. 지저분하게 무는 습성이 있으며 종종 무질서하게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는 경우가 많아 불안감을 더할 뿐입니다. 열대 아프리카에서 온 특이하고 무서운 곤충인 체체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파리는 가장 치명적인 인간 질병 중 하나인 수면병을 옮기는 매개체입니다. 키싱버그와 마찬가지로 체체파리도 수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인 트리파노소마를 옮깁니다. 체체파리는 감염된 숙주 또는 파리 자신의 몸 안에서 이 기생충을 얻습니다. 수면병은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린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1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발열, 두통, 관절통, 가려움증 등이 나타납니다. 병이 진행되면 신경계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혼란, 불면증, 균형감각 상실로 이어집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면병은 치료가 가능하며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체파리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파리의 존재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의 식민지 확장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의 왕관은 바로 모기에게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매년 다른 어떤 동물보다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이 작은 곤충은 문명 전체에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 말라리아는 로마와 그리스와 같은 고대 문명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기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기생충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려서 전염됩니다. 이 작은 공포의 존재는 다양한 질병을 퍼뜨립니다. 말라리아 외에도 활혈병도 있는데 이는 열대지방에서 체체파리와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의 식민지 개척을 방해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아노펠레스 모기입니다. 아노펠레스 모기는 곤충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다른 어떤 곤충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죠. 이 작지만 강력한 적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예방이 답입니다. 주변에서 고인물을 없애고 모기 방제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곤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한 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자, 곰과 마주쳤을 때 가장 유명한 생존 규칙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척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모든 곰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회색곰과 갈색곰에게만 적용돼요. 북미에 계신다면 알래스카, 워싱턴,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밍에서 이 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망쳐야 하는 흑곰은 더 넓은 영토에 살고 있어요. 미국 40개 주, 캐나다 대부분 지역, 심지어 멕시코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흑곰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옐로스톤에서 하이킹을 하는 경우 흑곰이나 회색곰을 만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우연히 만난 곰은 흑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털 색깔로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흑곰은 검은색, 갈색, 시나몬색, 금색, 청회색, 심지어 흰색일 수도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데이트 상대의 어깨에 혹이 있다면 회색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곰은 그런 혹이 없어요. 또한 그리즐리는 얼굴이 접시 모양이고 귀가 동글며
길고 밝은 색의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곰은 곧고 개와 같은 주둥이, 뾰족한 귀, 어두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에 대한 퀴즈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따라서 회색곰이나 불곰이 확실하다면 누워주세요. 대하 자세를 취하고 무릎을 가슴에 붙인 다음 머리를 가려 곰을 해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 큰 곰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위협이 있다고 느끼면 공격합니다. 절대로 곰을 따돌릴 수 없으니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곰이 여러분이 무해한 작은 사람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린다면 99%의 경우 지나갈 거예요. 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2-3분 동안 기다리세요. 곰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주변에서 서성일 수도 있고, 일어났다면 공격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짐을 잘 챙기고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곰이 18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안전 클립을 제거하고 곰에게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곰의 얼굴 약간 아래로 조준하세요. 태아의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곰이 떠나면 안전을 위해 포식자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세요. 모두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흑곰을 상대하는 경우는 바닥에 엎드린 태아 자세를 취해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곰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곰이 분명히 관심을 보인다면 누가 우두머리인지 보여주세요. 돌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너 곰! 하고 외치거나 박수를 치거나 팔과 재킷을 들어 몸을 크게 보이게 하거나 바위나 그루터기에 올라가는 등 곰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든 해보세요. 흑곰은 학교에서 점심을 훔치려는 악당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곰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면 눈이나 코를 치거나 충격을 주거나 기절시켜 원치 않는 하이킹 파트너가 공포에 질려 도망가도록 하세요. 곰이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멀리 앉아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면 아주 천천히 멀어지도록 노력하세요. 이 위험에서 뒤로 물러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약간 비스듬히 옆으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 곰은 여러분이 도망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쫓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곰에게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침착하게 혼잣말을 하세요. 노래도 도움이 됩니다. 곰도 노래를 알아들을지 모르니까요. 동물과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새끼곰과 어미곰 사이에 서지 마세요. 곰이 뒷발로 서더라도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 놀라지 마세요. 네, 맞아요. 북극곰이 서식하는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곰 퇴치 도구 없이는 가지 마세요. 탱크처럼요. 건강한 북극곰 수컷은 몸무게 0.5톤에 뒷다리로 서면 키가 2m고 시속 40km로 먹이를 쫓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무리쯤 돼야 곰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혼자는 외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이킹을 하고 하이킹하는 동안 대화를 나누며 인간 그룹임을 알리세요. 모든 북극곰이 여러분을 점심으로 잡아먹으려는 비열한 포식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일부는 그냥 어딘가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어딘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다가오는 북극곰을 발견했다면 그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뛰지 말고 곰에게서 천천히 멀어지세요. 곰이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에만 억지력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암모니아가 훌륭한 곰 퇴치제라고 주장합니다. 곰은 암모니아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헝겊에 적셔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갈색 손님이 귀찮아하지 않을 거예요. 야생에서 곰을 만났을 때 곰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암모니아가 곰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비강을 파괴해서 후각이 없어져 곰이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반면 사람을 쫓아 돌진할 계획이 없던 곰을 짜증나게 해서 돌진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악취나는 쓰레기 등 곰에게 흥미로운 냄새가 나는 것은 무엇이든 곰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캠프를 확인하러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텐트에 곰 스프레이를 뿌리면 원치 않는 솜털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페퍼 스프레이류는 음식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곰을 유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도로에 곰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면 멈춰서서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최소 91m 이상 거리를 두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세요. 길가에 있는 곰은 사람과 교통소음에 금방 익숙해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곰이 사람의 먹이를 찾아 캠핑장이나 피크닉 장소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생과 산에 가까운 곳에 사는 곰은 방문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익숙하게 지냅니다.
더글라스 하더는 2층 데크에서 어미 흑곰과 새끼 2마리가 새 모이통을 비우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곰 1마리가 부분적으로 열린 미닫이 문을 통해 부엌으로 침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벽을 긁고 정크푸드를 훔쳐 달아난 뒤였죠. 하더가 곰을 쫓아내고 청소를 마쳤을 때 새끼 곰이 고양이 문으로 얼굴을 밀어넣었습니다. 그 사진은 온라인에 퍼져나갔어요. 크리스틴 존스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했다가 근처 호숫가에서 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버드를 사용 중이었고 뒤에서 곰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목을 킁킁거리며 핥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리스틴은 이웃집 개라고 생각하고 팔을 뻗어 쓰다듬으려 했지만 곰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크리스틴은 곰이 도망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몇 장 찍었지만 아무도 할듯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으로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곰은 쓰레기통이나 다른 사람의 데크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보여요. 북극곰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은 북극곰이 얼마나 똑똑한 동물인지 주목합니다. 국제 북극곰 협회 회원들은 북극곰을 더 잘 연구하기 위해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특수 케이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긴 장대 끝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날 카메라 플래시가 곰의 얼굴 바로 앞에서 터졌습니다. 곰은 파파라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카메라를 망가뜨리는 대신 침착하게 한쪽 팔을 뻗었어요. 그리고는 한쪽 발톱을 카메라 렌즈의 입술까지 뻗었습니다. 곰은 그 발톱을 카메라 안에 넣고 카메라를 놓지 않았어요. 사진 작가는 막대기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15분 후 곰은 그를 올려다보더니 마침내 장비를 놓아주었습니다. 다시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25만 건의 사람 물림, 40만 건의 고양이 물림, 450만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사랑스러운 동물도 예기치 않게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엽고 사나운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판다를 껴안는 바이럴 영상은 잊어버리세요.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은 의외로 위험할 수 있어요. 만화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생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눈 표범도 어른 판다를 건드리는 건 무서워해요. 따라서 이 동물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특히 새끼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판다는 200만 년 전에 잡식성 식단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식성 이빨과 집어넣을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피부를 쉽게 벨 수 있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판다의 엄격한 대나무 식단이 판다의 멸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털복숭이 동물들이 육식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를 더 심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죠? 하지만 중국의 숲속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판다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곰 스프레이를 휴대하고 사용할 준비를 하세요. 특히 판다가 너무 커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죽은 척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천천히 뒤로 물러가면서 동물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하이킹 중에 판다가 따라오면 트레일을 따라 큰 소리를 내서 판다를 쫓아내세요. 음식 냄새는 눈 표범뿐만 아니라 판다를 유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요리를 하지 마세요. 귀여운 외모로 속이는 동물들에 대해 말하자면 코알라와 원뱃도 믿을 수 없어요. 이 호주 동물들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고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코알라는 영토를 지키는 동물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코알라가 사람을 물기 시작하면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잡아당겨서 떼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긴 바지와 재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한 것이 현명할 거예요. 또한 코알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알라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귀여운 영상에 속지 마세요. 그 코알라는 인간과 친해지기까지 오랜 유대감을 쌓아온 동물원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코알라를 만나게 된다면 셀카를 찍으려고 하거나 큰 소리로 코알라를 자극하지 마세요. 코알라는 하루 22시간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알라를 자극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알라는 반경 5m 이내 낯선 사람을 감지하면 더 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적에게 소변을 뿌리는 것은 코알라가 가장 좋아하는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야생에 있는 대부분의 코알라는 불쾌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알라를 멀리해야 하는 또 다른 큰 이유입니다. 원뱃은 순진하고 친근한 햄스터처럼 보이지만 이 야행성 유대류는 사람, 개, 심지어 야생 딩고까지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을 심하게 물어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였으니 안전수칙은 코알라와 동일합니다. 보온과 셀카는 금지예요. 그건 그렇고 원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면 원뱃이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요? 백조, 이 멋진 새는 개인적인 경계에 관해서는 사나운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백조는 짝과 둥지를 매우 공격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람을 물어뜯고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백조 산란기는 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봄에 수영을 하거나 수역 근처를 걷다가 백조가 다가온 것을 발견하면 거리를 유지하세요. 백조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둥지에 접근하는 것도 절대 금물이에요. 흑백조를 조심하세요. 가장 큰 소란을 피우는 백조 중 하나입니다. 이 백조는 다른 백조 종에 비해 목소리가 작습니다. 따라서 경고 소리를 내지 않고 완전히 조용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서둘러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침착하게 백조를 계속 마주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울타리나 나무와 같은 장애물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조가 여러분을 더 큰 새라고 믿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우산을 펼치거나 날개 모양을 본뜬 넓은 옷을 보여주면 됩니다. 가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백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안전수칙에 따라 혼자서 백조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조가 여러분의 도움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역 야생동물 관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구하고 귀엽고 장난기 많은 동물이란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의 놀이는 특히 야생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어조차도 돌고래를 잘못 건드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웃는 얼굴의 동물과 함께 수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돌고래는 강력한 코와 몸으로 밀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속으로 끌어당겨 날카로운 이빨로 물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그런 만남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돌고래와 사악한 돌고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돌고래가 야생 돌고래라면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거나 함께 놀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돌고래가 턱을 퍼덕이거나 쫓아다니거나 꼬리를 물속에서 때리거나 심지어 숨구멍에서 거품 구름을 뿜는다면 공격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주세요. 공격적인 돌고래와 함께 카약을 타거나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독한 생물을 보고 싶으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이 화려한 녀석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귀여운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사진 촬영이 될 수도 있어요. 5cm 길이의 황금 독개구리는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독은 포식자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근육 수축,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뱀이나 전갈과 달리 다트개구리는 독을 옮기기 위해 물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 땀샘을 통해 독을 배설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이 귀여운 개구리를 만졌다면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손을 씻으세요. 독이 혈류로 들어가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트개구리의 피부는 닿는 모든 것을 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독소는 최대 1년 동안 물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귀여운 슈렉 눈을 한 인형을 보세요. 잠깐만요. 살아있어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독이 있는 포유류 중 하나인 늘보 로리스를 만나보세요. 이 덜복숭이 동물이 불법 애완동물 시장의 스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동물이 경찰에게 항복하듯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기와는 달라요. 늘보 로리스는 팔꿈치 옆에 상완샘에서 독을 분비합니다. 순진해 보이는 이 털복숭이는 독을 입으로 가져가 침과 섞습니다. 그 후 독으로 털을 문질러 상대방을 겁을 줘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잊지 못할 맹독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 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귀여운 녀석을 집에 데려가고 싶으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오리너구리가 고대 포켓몬처럼 생겼다고 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수컷 오리너구리는 짝을 찾기 위해 싸우는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뒷발에 날카로운 박차가 숨겨져 있어요. 이 도구에는 개 크기의 동물에게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도 공격할 수 있어요. 오리 너구리의 독으로 인한 통증은 일반 의약품으로는 완화할 수 없는 오래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 이 귀여운 오리 너구리를 절대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구상에는 귀엽지만 사악한 동물이 더 많이 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안전을 지키세요. 공격적으로 보이는 개가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세요. 그러면 우위를 보여줄 수 있고 개를 겁먹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널리 퍼져 있는 속설이며 공격할 것처럼 보이는 개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서서 동물과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하는 거예요. 뛰면 개가 더 쫓아오도록 부추길 수 있으니 절대 뛰지 마세요. 개가 공격하면 바닥에 엎드려 공 모양으로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하지만 객과 동물 중 훨씬 더 위험한 늑대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늑대는 특히 숲에서 인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도망친다고 해서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늑대의 먹이 사냥 본능이 즉시 발동해요. 대신 항상 늑대와 눈을 마주치고 절대 등을 돌리지 마세요.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늑대가 계속 앞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식자에게 등을 보이면 늑대의 사냥 본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과 마주보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뱀에 물렸을 때 물린 부위에 마늘을 발라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오해예요. 마늘은 뱀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뱀의 색깔과 모양을 기억해두면 나중에 의사가 물린 부위를 치료하고 어떤 해독제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능한 한 침착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곰이 보이면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 하세요. 안타깝게도 항상 이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곰에게 자신의 먹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고음의 소리를 내거나 비명을 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곰을 더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팔을 흔들 때는 천천히 하세요. 곰에게 말을 걸고 싶다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곰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서두르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곰은 언뜻 보기에는 서툴고 느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달리기를 잘해요. 게다가 곰들은 먹이를 쫓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이 달려들면 움직이지 마세요. 벌은 한 번만 쏘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꿀벌에 침은 가시가 있어 피해자의 피부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벌은 침이 꽂히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보통 이런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벌집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벌에 쏘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은 벌에게 천적처럼 보이기 때문에 벌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으면 벌에 쏘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벌떼가 따라오면 밀폐된 곳이나 어두운 곳으로 숨으세요. 적절한 조명이 부족하면 벌떼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말벌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최악의 실수 중 하나는 긴 머리를 내리고 어두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벌은 어둡고 움직이는 물체에 끌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과 머리카락이 그 조건에 딱 맞아요. 따라서 말벌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머리를 포니테일이나 올림머리로 묶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말벌에 쏘인 부위를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닦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쏘인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하세요. 고릴라를 정글의 왕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릴라는 자신의 가족과 땅을 보호하는 리더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릴라는 순종적으로 행동하면 공격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릴라를 만났을 때는 고릴라 위에 우뚝 솟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리에 앉으세요. 큰 소리를 내지 말고 눈을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릴라가 공격하거나 다가오면 몸을 공 모양으로 말아주세요. 고릴라는 자존심이 강한 동물로 일반적으로 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동물은 공격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야생 캥거루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의 영역에 들어가서 위협을 느낄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충돌을 피하려면 기침을 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기침을 짧고 조용하게 해야 해요. 캥거루는 기침을 질병의 신호로 간주하고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하면 캥거루가 더 작아 보이므로 덜 위협적으로 보일 겁니다. 돌아서서 뛰지 마세요. 캥거루를 자극할 뿐이에요. 캥거루는 완벽한 점프 실력으로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론 상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 종의 상어 중 인간을 공격하는 상어는 약 12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어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떼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어는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으므로 상어를 유인하지 않으려면 피나 기타 체액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수영할 때는 반짝이는 장신구나 기타 반사되는 물체를 벗으세요. 상어는 물고기 비늘로 착각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것에 끌려요. 이 포식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당황해서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먹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동물의 눈과 아가미를 치면 동물이 더 화를 내고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품을 내세요. 너무 시끄럽고 상어는 거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물속으로 뛰어들어 피하려고 하는 건 실수입니다. 멧돼지는 실제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 멧돼지가 근처에서 걸어오는 걸 발견하면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사자를 만났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등을 돌리거나 눈을 떼지 마세요. 포식자에게 공격할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팔과 자켓을 들어 올리세요. 덩치가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면 사자는 대결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사자에게 적당히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포식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자는 여러분을 짜증나는 존재로 인식하고 멀리할 거예요. 코끼리는 영리하고 매우 친근한 동물이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암컷 어미 코끼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코끼리를 만나면 코끼리의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코가 말려있고 귀가 뒤로 당겨져 있다면 코끼리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짓밟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코끼리가 다가오면 뛰지 마세요. 코끼리와 여러분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돌이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코뿔소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쉽게 겁을 먹고 공격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코뿔소의 속도는 시속 60km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뿔소를 앞지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코뿔소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코뿔소에게 나무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또한 덤불이나 높은 풀 사이로 코뿔소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는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이미지는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하마는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28에서 4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게다가 하마를 화나게 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더우면 덤불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뭄철에는 수위가 낮아지고 하마는 키가 큰 풀숲에 숨어요. 하마가 여러분을 내버려 두게 하려면 나무나 바위,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세요. 하마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널리 알려진 생각과는 달리 황소는 빨간색이나 다른 색이 아닌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가 달려들면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모자, 티셔츠 또는 손에 들고 있는 다른 옷을 미끼로 사용하세요. 황소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 물건을 가능한 한 멀리 던지세요. 황소는 방향을 바꾸어 이 새로운 목표물을 따라갈 겁니다. 처음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은 맑고 태양은 해저를 비추고 있어요. 헤엄치는 물고기와 함께 셀카를 몇 장 찍는데 갑자기 바다가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마이갓! 저 거대한 동물은 뭐죠? 확실히 상어는 아니에요. 고래도 아니고요. 거북이일까요? 맞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7,20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약 4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바다거북 화석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큰 크기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평균적인 하마의 길이나 골든 리트리버 6마리 또는 마이클 조던 2명을 겹쳐서 쌓아올린 높이와 맞먹는 크기예요. 거북이의 학명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옛날 바다 괴물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리바이어던은 너무 탐욕스럽다고 여겨지는 배나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신화 속 생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거대한 바다 거북에게 삼켜지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괜찮습니다. 이 거대한 생물의 화석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스페인 북동부 지역에서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화석은 스페인 피레네 산맥의 한 등산객이 발견한 것으로 길이가 약 20cm에 달했습니다. 이 거북이의 골반 크기만 약 90cm에 달해요. 이 거북이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가장 큰 거북이 중 하나였을 거예요. 참고로 오늘날 살아있는 바다 거북 중 가장 큰 거북은 몸 길이가 2m까지 자랍니다. 이미 꽤 큰 크기죠. 그럼 선사시대의 거대한 정갈은 어떨까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갈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독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m 길이의 수생 정갈을 상상하는 건 악몽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갈이 약 4억 년 전에 멸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호수와 강은 인간에게 훨씬 더 위험한 장소가 됐을 거예요. 이 거대한 곤충은 당시 물고기부터 다른 동물, 심지어 같은 종의 동물까지 모든 것을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졌어요. 우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이 영상에서는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인간에게 충격을 주었을 또 다른 선사시대 동물은 메가테리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늘보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길이가 최대 6m까지 자란 것으로 추정돼요. 몸무게는 최대 3,600kg에 달합니다. 이 나무늘보는 남아프리카의 산림과 초원에서 발견됐는데 높은 가지에 있는 나뭇잎에 닿기 위해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거대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 나무를 오르는 데 도움이 됐어요. 코끼리만한 나무늘보가 나무를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네요. 물론 일부 공룡은 초대형 생물 목록에 포함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공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학자들은 새가 수강류 공룡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티렉스와 벨로시랩터와 같은 악명 높은 생물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었죠. 주라기 공원을 보셨다면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벨로시랩터는 부엌에 침입하는 무서운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진화에서 깃털을 얻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의 새로 변했어요. 즉 닭부터 작고 파란새까지 모든 새는 공룡의 직계 후손이라는 뜻이죠. 스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날 일부 박물관에서 이 거대한 공룡을 화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지구를 걸었던 가장 큰 육식동물 중 하나였어요. 사실 땅과 물을 걸을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반수생 동물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주로 육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면 인간은 스피노사우루스의 자연 먹잇감이 되었을 거예요. 이 육식공룡은 약 9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살았습니다. 몸 길이는 약 18m, 높이는 4m, 무게는 최대 22톤에 달했어요. 머리는 볼링공 8개 정도의 크기로 악어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스피노사우루스는 악어의 얼굴을 한 커다란 아프리카 코끼리였습니다. 네, 농담이지만 그래도 재밌어 보이겠죠? 훨씬 더 매력적인 공룡은 이 녀석이에요. 이 공룡은 지구상에 살았던 것 중 가장 큰 공룡으로 여겨져요. 이 공룡이 그렇게 큰 이유는 매우 긴 목과 매우 긴 꼬리 때문이었어요. 이 괴물 뒤에 서고 싶지 않을 겁니다. 꼬리를 휘두르며 아주 멀리 날아가 버릴 테니까요. 이 공룡은 약 1억 년 전에 살았으며 2012년경 아르헨티나에서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룡의 몸 길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36m로 미식축구장 너비만큼 컸어요. 무게가 우주왕복선만큼이나 무겁다고 말씀드렸나요? 무려 75톤에 달해요. 육식동물이었다면 아마도 최고의 포식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은 목이 길어서 높은 나무의 잎사귀도 먹을 수 있는 평화로운 초식동물이었어요. 귀엽지 않나요? 샤스타사우루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물은 마운트 샤스타 도마뱀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비록 이 동물은 해양 파충류였고 산에 발을 디딘 적이 없을지라도 말이죠. 이 공룡의 몸 길이는 보통 7m 정도였지만 이 종의 특정 가닥은 대왕골의 크기인 21m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이 공룡은 지금까지 살았던 해양 파충류 중 가장 큰 공룡이 되었죠. 샤스타사우루스에 대한 재밌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샤스타사우루스가 이빨이 없었기 때문에 오징어와 같은 부드러운 먹이만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동물은 대왕고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사실 작은 몸집에서 시작됐어요. 오늘날 성숙한 대왕고래의 평균 몸 길이는 약 30m에 달하고 무게는 최대 200톤에 이릅니다. 코끼리 40마리를 합친 무게와 비슷해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30마리하고도 비슷하고요. 평균 체격의 사람 2670명의 무게입니다. 대왕고래는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 하루에 최대 5천만 칼로리를 섭취해야 해요. 참고로 빅맥 3만 개에 해당하는 양이죠. 하지만 대왕고래가 항상 이렇게 컸던 건 아닙니다. 사실 대왕고래는 약 4,80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던 4발 달린 포유류에서 진화한 동물이에요. 대왕고래의 조상은 파키세투스라고 불렸고 몸 길이는 2m에 불과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대왕고래가 오늘날처럼 물속에서 살 수 있게 되기까지 엄청난 적응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거예요. 대왕고래는 숨을 쉴 때마다 폐에 있는 산소를 최대 80에서 90%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인간은 최대 15%만 대체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대왕고래는 수심 100m까지 한 번에 최대 1시간 동안 잠수할 수 있어요. 코끼리는 이 목록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입니다. 키가 약 4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최대 7톤에 달해요. 한때 지구에 살았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꽤 작은 크기죠? 하지만 키가 2m인 사람을 코끼리 옆에 놓으면 코끼리가 전혀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가까운 친척인 아시아 코끼리보다 더 커요. 수명은 최대 70년으로 인간과 비슷합니다. 포켓몬은 도롱뇽이 진짜용이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도롱뇽은 여전히 꽤 멋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양서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알려진 거대한 도롱뇽이 있어요. 도롱뇽은 보통 크기의 사람만큼 자라서 최대 약 1.8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수중에서 만나는 건 즐겁지 않을 것 같네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에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집게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면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잉여 작물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생쥐는 곡물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고양이들이 유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퍼피는 몸을 긁고 싶을 때 아주 획기적으로 긁어요. 분명 멋진 부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확실히 긁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연구원들은 퍼핀이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맨해튼의 작은 지역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63번가와 76번가 브로드웨이 중앙이 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결정지은 곳이에요. 맨해튼 개미는 유럽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유럽 개미종은 없어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들, 초콜릿 개구리라는 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 보여요. 뉴기니 호수가 항상 분리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약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수백만 년을 함께 보냈었죠. 오랫동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녹색 나무 개구리를 포함해 몇몇 동물들과 식물들은 여전히 두 지역 모두에 살고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정말 멀리까지 퍼졌고 많은 악어들로 둘러싸인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그중 일부의 개구리들은 진짜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린 모두 플라밍고의 특유의 색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 분홍색이 아니에요. 플라밍고는 태어날 때 회색인데 자신들이 먹는 남조류와 새우 식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계속 있었을 거예요. 이 음식에는 특정한 천연 염료가 있는데 그래서 플라밍고 깃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홍색으로 변해요. 어린 태즈메니아 대불이 자라서 엄마를 떠나면 함께 어울리며 평생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뿐만 아니라 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사귀는 걸 좋아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의 표시로 심박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겨울 동안 이가 달달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켓을 잠그는 대신 자신을 꽁꽁 얼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개구리들이 하는 거예요. 수생 개구리는 대부분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겨울의 대부분을 연못, 호수 또는 다른 물의 바닥에서 보내요. 두꺼비와 개구리는 일반적으로 냉혈 동물인데 이건 몸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에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주요 장기의 높은 농도의 당이나 포도당 때문에 겨울 동안 얼 수 있어요. 일단 동결이 풀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지내요. 문어는 3개의 심장과 푸른색의 피를 갖고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포식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해치는 잉크를 뿌리죠. 또 9개의 뇌를 갖고 있어요. 중앙에 있는 뇌와 팔에 있는 8개의 뇌죠. 그래서 중앙의 뇌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쁠 때 팔로 조개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문어는 팔로도 맛을 볼 수 있어요. 해양 생물이 생산하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팔을 만지고 맛을 보게 해주는 세포가 빨판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어는 먹이와 바위를 구별할 수 있어요. 사자, 개, 고양이 등 모든 포유류들은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잡니다. 하지만 고래는 아니에요. 이 고래들, 물에 둥둥 떠있는 거대한 빵덩어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 잠수사가 캐리비안 바다에서 이 고래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6마리의 고래가 수심 20m 아래에서 꼬리를 내린 채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향유고래는 낮잠을 잘 때 이런 자세를 10분에서 15분 동안 유지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도 숨도 쉬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루 중 겨우 7%만 잠을 자는데 쓰죠. 다른 포유류들보다 훨씬 적은 수면 시간이에요. 보통 향유고래는 물속에서 평화롭게 쉬고 휴식을 취하며 다른 해양동물 근처를 헤엄쳐 다닙니다. 움직이면서 잠을 잘 때는 사실 잠깐 낮잠을 자는 거예요. 향유고래는 보통 수면 근처에 머물며 너무 깊이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백상아리가 잠을 자거나 사냥을 하거든요. 잠깐 자는 동안 골칫거리를 떠올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물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고래들은 큰 몸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따뜻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돌고래는 숙면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밤에 자고 한 번에 딱 몇 시간만 자는 편이죠. 돌고래는 잘 때 수면 근처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뇌의 반쪽과 그 부분과 이어진 반대편 눈을 감죠. 다른 눈은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취합니다. 원하지 않는 손님이 가까이 온다면 깨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깨어있는 뇌의 부분은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해양 포유류에게는 숨구멍이 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피부판이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잠을 잘 때도 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래와 돌고래는 자율호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면 의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숨을 쉬러 올라갈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뇌의 한 부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해요. 고래와 돌고래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산화탄소에도 내성이 더 높고 한 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적혈구에도 산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요. 고래와 돌고래는 정말로 산소가 필요한 장기에만 피가 돕니다. 만약 고래가 뇌, 심장, 지느러미, 수영에 필요한 근육만을 사용한다면 이 부위에만 산소가 돌게 될 거예요. 소화나 다른 기능을 위한 장기는 대기를 하게 될 거고요. 바다는 편히 잠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물고기는 신체 활동을 줄이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만들죠. 어떤 물고기는 같은 장소에 그대로 떠 있기도 해요. 어떤 물고기는 산호나 진흙 속에서 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돌고래는 일찍이부터 독특한 휘파람 소리 내는 법을 배우는데요. 무리에서 이 소리로 각 돌고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한 휘파람 소리를 돌고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돌고래들은 이 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조개는 발이 있습니다. 껍데기에서 튀어나온 큰 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이에요. 이 발은 조개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데요. 조개는 모래를 팔 때 이 다리를 사용합니다. 대왕고래는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고 또한 대다수의 공룡보다 더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길이는 3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거의 200톤에 달하죠. 코끼리 50마리와 맞먹는 무게네요. 대왕고래의 혀는 코끼리 한 마리만한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동물은 한 번에 50만 칼로리를 섭취해야 해요. 대왕고래의 심장은 소형차 크기이며 무게 590kg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몸의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 심장이 아주 강하게 뛰기 때문에 대왕고래의 심장박동수는 3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 고래의 심장은 1분에 8번에서 10번씩만 뛰고요.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고래의 소리는 180dB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트기만큼 큰 소리예요. 해파리는 몸의 약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인체는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해파리는 심장, 피, 눈, 뇌가 없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몸의 나머지 5%는 단백질, 근육, 신경세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공룡보다 더 오래 존재한 생물로 지구에 5억 년 이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 별로 변한 건 없어요. 오늘날 해파리는 그들의 조상들과 거의 비슷한 생김새예요. 해파리는 바다에 살지만 1991년에는 해파리 폴립 2,000마리 이상이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해파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어 했죠. 해파리는 번식을 위해 6만 마리의 폴립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해파리들은 지구에 돌아온 후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어떤 해파리종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해파리는 해저로 내려가 다시 폴립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립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해파리로 변신하게 돼요. 그린란드 상어는 5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알려진 척추동물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동물이죠. 향유고래는 사교적인 동물이에요. 평생을 가족에게 둘러싸여 보내거든요. 향유고래는 서로를 지지해주며 가까운 친구들을 계속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 해도 말이죠. 전기뱀장어의 작은 눈은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기장기에 의존하죠. 이 장기는 6,00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어는 배터리처럼 이 장기를 사용하여 전력을 모아둡니다. 전기뱀장어는 박쥐의 전파 탐지나 돌고래의 음파 탐지처럼 전기를 사용해요. 뱀장어는 또한 전구 패널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열대 궁수어 한 종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물고기는 입에서 작은 물방울을 뱉어낼 수도 있죠.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에게 2가지의 다른 얼굴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얼굴이고 하나는 아는 얼굴이었고 이 물고기는 익숙한 얼굴에 물을 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0% 이상 정확히 얼굴을 맞췄어요. 내년 겨울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사는 백상아리들은 사라지곤 합니다. 마치 30일에서 40일 정도 휴가를 내는 것 같죠. 이 백상아리들은 하와이와 멕시코의 중간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동네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장소에는 현재 백상아리 카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청상아리, 고래상어, 백상아리 등 어떤 종류의 상어들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숨을 쉽니다. 계속 수영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하죠. 그리고 입을 벌린 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산소가 들어가서 아가미에 닿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면은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입, 눈, 뼈, 뇌, 심장, 폐 등 어떤 장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다고요. 바다 유니콘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바로 나르왈이라는 동물입니다. 나르왈의 뿔은 사실 이빨로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바다소라고 알려진 해우는 코끼리의 먼 친척입니다. 몸무게는 4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채식주의자이고 매일 전체 체중의 10% 정도를 먹어야 해요. 해초 샐러드를 잔뜩 먹겠군요. 경우에 따라 해우는 악어와 영역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꽤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요.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악어가 해우의 등을 타고 있는 사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노란 심뱅이에겐 특별한 지느러미가 있어요. 이 지느러미 덕분에 모래를 따라 걸을 수 있는데요. 얕은 물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고스트 파이프 피쉬는 보기 힘들지만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머리가 몸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개는 입에 음식을 넣는 것처럼 격식을 차리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개는 미뢰가 달린 발로 음식의 맛을 보죠. 바다 이구아나는 주로 육지에서 살지만 바다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지구상 유일한 도마뱀입니다. 이들은 초식동물로 얕은 물에서 뱀처럼 헤엄을 치죠. 그리고 바다 이구아나는 긴 발톱으로 바닥을 눌러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바다 거북은 이주할 때 12,25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을 낳기에 완벽한 장소를 끝없이 찾아 헤매죠. 펭귄은 물속에 있을 때 시속 40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억여 년 전 심해 지렁이와 인간에겐 공통된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지렁이와 유전자의 70%를 공유하고 있죠. 불가사리, 오징어,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바다이며 이 중 탐사되지 않은 부분이 80% 이상이에요.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난파선 300만 척도 신비로운 모습을 감추고 해저에 깔려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사나운 괴물 중 하나였어요.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 거대한 크기. 하지만 어떤 소리를 냈는지는 아시나요? 진동 소리로 수중 세계에 침투하면서 얼마나 크게 으르렁거렸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소리와 비슷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갈로돈은 목소리가 없었어요. 상어였고 상어는 소리를 내는 기관이 없어요. 소리 없는 위험이었죠.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걸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물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손을 들어 빠르게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이제 주먹 대신 큰 잠수함이 있고 선체의 매끄러운 표면을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메갈로돈의 소리였어요. 괴물이 수면으로 헤엄쳐 나와 턱을 벌리고 있을 때 마치 폭포 같은 소리가 났어요. 거대한 상어는 빠른 속도로 헤엄쳤어요. 물이 입과 아가미를 통과할 때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들렸죠. 빠르고 강한 강이요. 메갈로돈은 목소리는 없었고 흐르는 물에 무서운 소리만 냈죠. 다른 고대 물고기들은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고래, 돌고래, 그리고 그들의 먼 조상들은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인간 귀에는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해요. 아직도 이 능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바다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꽤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땅으로 가서 그곳의 소리가 어땠는지 확인해 봅시다. 현대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많은 고대 동물들의 소리를 분석할 수 있었어요. CT 스캔을 사용해 몇몇 공룡들의 두개골에 작은 열린 주머니가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이 공룡들은 다양한 소리를 재생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이 구불구불한 두개골 미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7,900에서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새인 베가비스는 오리나 거위 같은 농장의 새들과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이 고대 생명체는 아마도 더 무서운 방법으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2016년 남극에서 발견한 울대 화석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성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베가비스가 울대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두 번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도와주었어요. 오리와 거위가 비명을 지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볼륨을 여러 번 높여봐요. 아마도 이들의 먼 조상들이 그런 소리를 냈을 거예요. 익룡과 같이 다른 날아다니는 파충류들은 울대가 없었기 때문에 베가비스처럼 소리 지를 수 없었어요. 이 날개 달린 괴물들은 으르렁거리고 쉬거리고 부리를 딱딱거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소리였죠. 키 큰 농구 선수 아무나 생각해보세요. 익룡의 두개골은 그들의 키보다 약간 더 길었어요. 공룡이 강력한 부리를 딱딱거릴 때 어떤 소리를 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딱딱거리는 소리는 귀를 멀게 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고대 생물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영화 덕분에 여러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 거예요. 수천 개의 다른 것들 중에서 여러분은 전기톱, 진공청소기, 그리고 경적과 비슷한 이 긴 포효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포효는 이 괴물이 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와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 기술과 잘 보존된 유골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고대 동물들의 목소리를 모방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위협적인 굉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재생을 누르는데 삐삐거리는 소리가 나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소리는 포유류가 아닌 새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삐삐거리는 건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기 위해 입이 아니라 콧구멍을 사용했죠. 웅웅거리는 소리는 가슴에서 들려왔고 낮은 저음의 사이렌 소리와 비슷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교향악단의 모든 트럼펫 소리보다 소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걸 코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입을 통해 으르렁거릴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또 여러분은 영화에서 목이 긴 공룡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코끼리와 비슷하죠. 색소폰과 자동차 경적 소리 중간 정도예요. 하지만 사실 이 키 큰 생물들은 속삭였어요. 거의 모든 포유류는 후두 신경 덕분에 소리를 내요. 이 신경은 목을 따라 내려가서 흉부의 혈관을 돌아 후두부로 돌아와요. 간단히 말해서 뇌가 신호를 주면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몸을 따라 2배 거리를 지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이 긴 공룡을 생각해보세요. 5층 건물 높이였죠. 하지만 음성 신호는 10층 거리에 도달해야 했어요. 이 긴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게 공룡의 포효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공룡들은 소리를 내고 싶을 때 그냥 쉬익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거대한 독사와 소리가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얻은 가장 상세한 소리는 파라사우롤로푸스의 것이에요. 머리 뒤에 있는 이 긴 벼 때문에 여러분은 이 초식 공룡을 알 거예요. 우린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공룡이 적과 싸우기 위해 그걸 사용하는 걸 봤죠? 어떤 과학자들은 나무에서 과일이나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벼슬 사용했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룡이 후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자기 방어 기술과 싸움 외에도 다양한 음조로 크고 무서운 소리를 내기 위해 벼슬 사용했던 거였어요. 이것의 단단한 조직 구조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걸 환상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했어요. 목소리를 가진 거의 모든 생명체는 소리를 내기 위해 부드러운 기관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연조직들은 빠르게 분해돼요. 파라사우룰로푸스는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개골을 발견했을 때 콧구멍에서 볕까지 이어졌다가 콧구멍으로 돌아가는 관을 발견했어요. 구부러진 관악기인 크럼혼 같았죠. 이걸로 공룡이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머리 뒤에 있는 벼슬 사용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벼슬은 친척들이 숲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 트럼펫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줬죠.
저음과 고음으로 콧노래를 불렀어요. 색소폰과 트럼펫 소리를 거위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저주파로 섞은 후 음량을 여러 번 높여요. 그게 바로 파라사우롤로푸스의 소리예요. 4학년 때 우리 학교 밴드도 그런 소리였죠. 사담이에요. 인터넷에서 이 공룡의 다양한 음조와 음색을 들을 수 있어요. 복잡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톤의 소리를 사용했어요.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반대로 우호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 있었죠. 우린 고대 파충류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고대 곤충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성대는 없었어요. 대신 신체 부위 마찰을 사용했죠. 현대의 귀뚜라미가 날개로 귀뚤거리는 걸 보세요. 한쪽 날개에 아주 작은 톱날 같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조정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플라스틱 빗을 들고 손가락 끝으로 그 빗살을 문질러 보세요. 귀뚜라미도 같은 원리로 소리를 내요. 날개는 진동에 일련의 음파를 공중으로 방출하죠. 하지만 고대 관목 귀뚜라미의 귀뚤거리는 소리는 훨씬 더 시끄러웠기 때문에 현대의 곤충들과는 아주 달랐어요. 귀뚤거리는 소리가 마치 호루라기 같았어요. 또 고주파 덕분에 폐쇄 무선 채널을 통해 비밀리에 의사소통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이걸 들었다면 잠들기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현대의 귀뚜라미는 소리의 고주파수를 늘려서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요. 높은 음파는 멀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박쥐가 곤충의 소리를 들을 위험을 줄여줘요. 그때의 정글 소리가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귀뚜라미의 큰 울음소리가 귀를 아프게 해요. 그런 뒤에 브라키스사우루스의 쉬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익룡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천둥치듯 하늘을 흔들어요. 그러다가 정글 어디선가 다양한 톤의 트럼펫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파라사울롤로푸스가 서로 소통하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큰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이렌 소리에 겁을 먹죠. 정말 시끄럽네요. 이런 상황에선 아마 평안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인간은 수백만 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나저나 과학자들은 우리의 먼 조상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내고 이해했어요.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뼈에 있는 입, 코, 목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주의 깊게 조사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성인 네안데르탈인의 발성 범위는 2-3살 정도였어요. 자음 없이 웅얼거리는 듯 했죠. 두개골의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2007년 과학자들은 그들의 뼈에서 DNA 샘플을 추출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말에 대응하는 유전자 변형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우리 가계도인 호모 사피엔스와 싸웠다고 믿고 있어요. 싸움의 결과로 그 종이 멸종되었죠. 하지만 발견된 유전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연결고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마도 네안데르탈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심지어 몇몇 단어들을 발음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평범한 하루예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샤워를 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엉망이 돼요. 한 번의 서투른 동작으로 바닥에 물을 흘리고 팔을 허공에 펄럭이며 무서운 속도로 몸이 바닥에 가까워져요. 모든 것이 캄캄해집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고음의 징징거리는 소리예요. 아야 머리! 조심스럽게 일어나요. 피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더 좋은 점은 성가신 소음이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화장실을 나서는데 고양이 마일로에게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마일로가 하악질을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요. 칠칠맞기는 두려움에 고개를 돌리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과 마일로?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부딪혔나봐요. 여러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부엌으로 향해요. 마일로가 여러분을 따라가요. 투덜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왜 자기는 침실에서 자면서 나는 못 자게 하는 거야? 왜 아직 밥도 안 주지? 이 가죽 생명체는 너무 게을러. 소파를 긁어놓을까? 아니면 베개에 쥐를 갖다 놓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집에 쥐가 있다고? 두 번째 생각은 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잘한다. 습관처럼 우유를 마일로의 그릇에 붓고 다른 그릇에 마른 사료를 채워요. 여러분의 느릿한 행동에 고양이는 불만이 있나 보네요. 맙소사 빨리 좀 움직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제 여러분은 사랑하는 고양이 마일로가 실제로 심술궂은 노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해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화장실에 갇히기로 결심해요. 변기 뚜껑에 무겁게 앉아있다가 누군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를 뻔해요. 주위를 둘러보니 집안에 쥐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잘 됐네요. 지금 여러분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2마리의 곤충을 바라보고 있어요. 적어도 그들 중 하나는 다른 하나한테 속임수라며 비난하고 있어요. 잠깐, 속임수라고요? 똑똑히 들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며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고양이가 깨진 화분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최악인 건요, 고양이가 정말 다친 것 같아요. 계속 야옹야옹 하면서 낑낑거려요. 아프다 아파 내 발 아야. 하지만 오늘은 소파에 상처가 나면 안 된다고. 마일로를 안아 캐리어에 밀어넣고 이봐 조심해 이 가죽 가방아. 병원으로 향해요.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해요. 동물병원 대기실이 꽉 찼어요. 이런,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30분이 지나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요. 노란 비단뱀이 구석에 있는 소녀에게 안겨있는 햄스터에게 수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통통하네, 예쁘네. 햄스터는 자신의 견과류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숨겼더라? 어디? 할머니와 함께 온 작은 개는 바늘에 대해 불안해해요. 그 날카로운 걸 한 번만 더 나한테 갖다 대기만 해봐. 후회할걸? 내 발에 닿는 모든 걸 파괴할 거야. 드디어 여러분의 차례예요. 수의사가 진료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마일로를 안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절망적인 표정의 청년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내 강아지 왜 이러는 거예요? 수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지만 여러분은 강아지에게 집중해요. 아주 약하게 들리는 소리는 초콜릿 맛있어. 수의사와 불안해하는 주인에게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다고 말하자 수의사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진료실로 사라져요. 잠시 후 그 남자는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강아지를 안고 퇴장해요. 그들이 떠나고 수의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걔가 초콜릿을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또 시작이군요.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물론 수의사는 여러분을 믿지 않죠. 하지만 다른 강아지 2마리와 마일로 그리고 늙은 다람쥐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말을 믿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고 배가 많이 고파요. 생각나는 건 계란 후라이와 베이컨뿐이에요. 잠깐, 베이컨? 하지만 그건 이런, 오늘부터 여러분은 채식주의자예요.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져요. 다음날 아침 시끄러운 소음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하지만 동물이 말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창밖을 내다보니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여요. 그들 중 일부는 기자들이지만 다른 일부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반려동물 주인이에요. 마일로는 뾰루통해요. 쉴 새 없이 투덜대며 여러분을 부르더니 여러분 다리를 물어뜯고 계단 아래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요. 저녁이 되면 피곤하지만 행복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건강 및 심리적 문제를 가진 동물들을 여러 마리 구했어요. 어두운 침대에 누워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바로 그때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곧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돌봄 전문가가 될 거예요. 동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주인과의 오해를 풀도록 도와주죠.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매일 더 많아질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고 강연을 해요. 전 세계의 동물병원을 열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일하게 해요. 공원을 산책 갈 때는 새들이, 해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는 물고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동시에 수많은 동물들이 도움을 구걸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그들의 스피커 역할을 맡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유명해졌어요.
동물들은 고마워하며 그 보답으로 지구에서 일어날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해요. 동물들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특정 종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알아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면 이제는 동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줘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동물원, 서커스 및 동물의 의지에 반해서 동물을 가두는 기타 장소에 대한 캠페인을 함께 계획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검은색 밴이 옆에 멈췄어요. 복면을 쓴 큰 남자 몇 명이 여러분을 붙잡고 차 안으로 밀어 넣어요. 문이 등 뒤로 닫힙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됐죠. 그들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어딘가로 인도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발을 헛디뎌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세게요. 눈을 뜹니다. 마일로가 여러분 위에 서서 누워있는 여러분의 몸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마일로는 어떠한 문장처럼 들리는 야옹 소리를 내고는 돌아서서 화장실에서 걸어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꿈이었던 걸까요?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쥐는 간지러움을 탑니다. 아, 무슨 뉴스 속보라고 생각하셨나요? 어쨌든 쥐의 중뇌에는 소위 웃음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 쥐를 간지럽히거나 쥐들이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활동을 할 때 이 센터가 활성화돼요. 과학자들은 2016년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설치류의 배를 간지럽히자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벌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중 유일하게 뒤로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벌새는 주로 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갈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캥거루요. 캥거루는 뛰어다니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강한 뒷발과 큰 꼬리의 구조 때문에 뒤로 걷지 못해요. 일가꼬레는 일종의 바다 유니콘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입니다. 일가꼬레의 머리에 있는 뿔은 엄니가 아닙니다. 수컷 일가꼬레의 윗입술 사이로 튀어나온 거대한 이빨이에요. 이 이빨은 아마도 암컷을 유혹하는 도구 중 하나로 생각돼요. 플라밍고는 사실 분홍색이 아닙니다. 홍학은 회색으로 태어나지만 일생 동안 베타카로틴으로 알려진 붉은 주황색 색소가 함유된 해조류와 기타 먹이를 많이 먹어요. 이 색소가 분해되어 피부와 깃털에 축적되고 분홍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색을 유지하려면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해요. 만약 우리 인간이 피부색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핑크색, 심지어 주황색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무늘보가 정말 느리다는 농담과 밈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매우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물속에서는 육지보다 약 3-4배 더 빠르게 움직이죠. 사람처럼 평형을 할 수 있고 평형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열대동물인 나무늘보는 정글에 주로 서식하며 정글은 종종 물에 잠기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입니다. 네, 사자보다 더 크죠. 그리고 어떤 호랑이도 같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호랑이의 털은 사실 위장술로 먹잇감에 눈에 띄지 않는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흥미롭게도 호랑이는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호랑이 줄무늬는 지문처럼 독특해요. 다소 우스꽝스럽고 순진해 보이지만 오리너구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야생동물은 독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포유류종입니다. 오리너구리의 뒷발 끝에는 독을 방출할 수 있는 침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고 부종 및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무당벌레는 잠재적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 무릎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무당벌레의 관절에서 나오는 피는 실제 피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특정 화학물질로 포식자를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무당벌레는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고유한 색이에요. 포식자는 빨간색, 주황색, 검은색과 같은 밝은 색의 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이런 색을 가진 생물이 끔찍한 맛이 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탉은 아침에 매우 시끄러울 수 있지만 자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특수 내장형 소음 방지 플러그예요.
암탉도 청력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보호장치뿐만 아니라 달팽이관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며칠 만에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습니다. 대신 눈에 튜브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안구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올빼미의 목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올빼미는 머리를 27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겨우 180도밖에 회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빼미의 머리에는 특별한 혈관 시스템이 있어요. 고개를 너무 빨리 돌려 혈액순환이 차단되면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계속 헤엄쳐. 니모를 찾아서에서 도리가 이 노래를 불렀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도리는 상어가 아니었지만 일부 상어종이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마코상어, 백상아리, 고래상어 등은 계속 헤엄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게 돼요. 인간은 폐로 호흡을 하죠. 그리고 일부 상어는 협측 펌핑이라는 방식으로 호흡해요. 이것은 상어들이 입을 벌리고 헤엄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하면 아가미를 통해 물이 흐르고 산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곰이나 상어,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작은 동물인 모기예요. 모기는 극도로 짜증날 뿐만 아니라 황열병,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옮깁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망해요. 또한 모기는 흰개미와 개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즐리곰은 볼링공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무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에는 출입 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즐리곰은 대식가가 아닙니다. 들소, 무스, 엘크 등 어떤 동물이든 먹이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만 과일, 견과류, 베리류, 심지어 기를 잃고 포식자의 입에 들어가는 불행한 작은 쥐도 먹어치우는 걸 좋아해요. 내륙 타이판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입니다. 이 뱀은 서부 타이판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호주에 서식하죠. 한 번만 물려도 성인 100명 이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물린 부위를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3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뱀은 대부분 수줍음이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으면 공격해요. 얼음 밑에서 몇 달 동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일부 동물은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하죠. 꿀벌은 둥지에서 아늑하게 지내고 곰은 동굴에서 잠을 자지만 비단거북은 얼어붙은 연못에 머물러야 해요. 얼음으로 인해 공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에서 직접 산소를 추출하고 등딱지를 통해 숨을 쉽니다. 그것 참 편리하겠네요. 까마귀가 엄청나게 똑똑한 동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까마귀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짝의 감정도 매우 잘 파악합니다. 무리의 까마귀 중 한 마리가 슬퍼하면 다른 까마귀도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 깨기의 선수죠. 특정 먹이를 싫어하고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는 다른 새를 보면 까마귀는 자신의 먹이에 대한 흥미도 잃게 돼요. 딱총새우는 몸 길이가 2cm 정도로 아주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예요. 먹이를 감지하며 몸 길이의 절반까지 자랄 수 있는 큰 집게발을 벌려 물을 들여보내요. 그런 다음 집게발을 매우 빠르게 닫으면서 시속 90km의 매우 강한 거품을 뿜어내죠. 이 거품은 새우가 잡으려는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품이 터질 때 새우가 내는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냅니다. 악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이에요. 말처럼 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어는 아마도 고양이처럼 작고 다리가 길며 시속 1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작은 악어는 무언가가 쫓아오면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만과 엘리게이터는 분명히 이런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악어를 발견하면 질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바로 사람이죠.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 인간은 꽤나 평범해요.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도 아니잖아요. 왜요? 모르셨다고요?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는 수많은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동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동물, 독의 면역이 있는 동물, 무리를 달릴 수 있는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초능력은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캥거루 쥐는 수년 동안 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캥거루 쥐는 물 없이 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반면에 인간은 물 없이 3일밖에 버틸 수 없어요. 인간 빵점, 캥거루 쥐 1점. 캥거루 쥐는 극도로 건조한 사막 지역에 살기 때문에 먹는 씨앗과 식물에서 물을 얻어야 해요. 그리고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캥거루 쥐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에서 물을 추출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캥거루 쥐는 소중한 수분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죠. 스포츠 경기에서 유용할 수 있어요. 이제 동물계의 피터 파커를 소개합니다. 네, 스파이더맨이 실존하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도마뱀 부치를 소개합니다. 이 동물은 모든 종류의 수직면을 기어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천장 위를 산책할 수도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작은 털로 덮인 도마뱀의 독특한 발바닥 덕분에 가능해요. 도마뱀은 매끄러운 표면, 딱딱한 표면, 거친 표면, 부드러운 표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 도마뱀에 대한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은 눈꺼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합니다. 어떻게 눈을 보호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도마뱀 부치의 눈은 투명한 막인 각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당연히 눈을 감을 수 없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핥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안구를 핥아서 청소하죠. 이것도 초능력인 것 같아요. 여기 초음속 초능력자가 있나요? 물론이죠. 2.5cm 길이의 아열대 새우가 먹잇감을 혼란에 빠뜨려요. 소닉붐으로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딱총 새우는 가장 시끄러운 해양동물 중 하나예요. 새우가 집게발을 딱딱 부딪히면 소닉붐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당연히 이 소리는 먹이를 기절시키고 새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먹이를 잡을 수 있죠. 만화 세계에는 베놈이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안티베놈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주머니 쥐는 포식자가 자신을 공격할 때 죽은 척하는 편리한 속임수로 유명해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방울뱀과 구덩이 독사의 독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주머니 쥐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뱀이 주머니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죠. 주머니 쥐의 식단에 신기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진드기입니다. 한 마리의 주머니 쥐는 한 계절에 약 5,000마리의 진드기를 잡아먹을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신의 몸에서 떼어냅니다. 위험한 물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물고기를 상상해보세요. 은벤가는 스와힐리어로 말 그대로 위험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괴물은 민물에 살며 악어를 점심으로 즐깁니다. 통째로는 아니지만 은벤가는 악어를 한 입 베어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악어가 은벤가를 두려워하는 만큼 은벤가도 악어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어떤 기기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어떤 식으로든 전기장어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모든 기기에는 배터리가 들어있고 1800년대에 전기 배터리를 발명하는데 장어가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배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초의 전기 배터리는 전기장어 덕분에 발명되었습니다. 어쨌든 전기장어를 보고 멋진 발명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도 참으세요. 장어는 최대 860V까지 충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을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동물계의 드라큘라 백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박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송곳니 뱀파이어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파야라라고 불리며 아래턱에 2개의 긴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뱀파이어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하마는 스킨케어에 돈을 아끼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뷰티 전문가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생활하는 하마는 땀과 같은 붉은색 유분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은 증발하면서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이 액체는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항생제 역할을 한꺼번에 하죠. 사마귀 새우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이걸 눈 보호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아미노산 색소가 주성분인데 이 색소가 특수 필터 역할을 하며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런 게 멀티태스킹이죠. 미어캣은 눈 주위에 검은 반점이 있어 더욱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동그라미는 단순히 미어캣을 더 귀엽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장된 선글라스의 역할도 해요. 패치의 검은색 털은 뜨거운 태양을 차단하여 미어캣이 하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새나 다른 포식자를 경계하는 보초 미어캣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쉽게 알아채고 동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야생염소는 등반 기술로 유명하지만 이탈리아 북부의 알파인 아이벡스가 챔피언입니다. 이 동물은 거의 모든 수직면을 오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물리 법칙을 무시해요. 흥미롭게도 가장 가파른 절벽을 걷는 동물은 대개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염소예요. 몸집이 큰 수컷은 거리를 유지하고 평평한 수평면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해요. 참 똑똑해요. 어떤 종류의 노래기들은 위협을 느낄 때 시안화수소를 생성하고 이를 내뿜어요. 시안화수소는 무취이지만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작은 노래기 한 마리가 사람을 심각하게 해치지는 않지만 피부가 민감한 경우 화상이나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밤에 기어가는 불빛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세요. 폭탄 먼지벌레는 위협을 느끼면 복부 끝에서 큰 소리를 내며 뜨거운 액체를 뿜어냅니다. 벌레가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복부에 있는 특수 저장소에서 화학 반응이 시작돼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거의 끓는 점에 도달하고 특수 가스를 생성하여 분출을 촉발하죠. 이 강력한 보호수단은 보통 공격하는 곤충에게 치명적입니다. 깃털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물 위를 달릴 수 있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마뱀의 뒷발에는 물속에서 펼쳐지는 피부가 있는 긴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 결과 도마뱀 발의 더 넓은 표면이 물과 접촉하게 돼요. 그런 다음 물 위를 달릴 때 도마뱀은 다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펌핑해요. 이렇게 하면 작은 공기주머니가 만들어져 도마뱀이 수면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물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벼룩은 성가실 수 있지만 놀라운 동물입니다. 이 작은 동물은 자기 몸 길이의 약 50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만약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약 400m를 공중으로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벼룩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은 벼룩이 도약할 때 대부분의 힘을 무릎이 아닌 발가락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어느 동물의 초능력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전 캥거루쥐의 한 표예요. 화장실 줄 서는 게 싫거든요. 불가사리는 머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 자체가 머리입니다. 불가사리를 처음 보면 팔이 5개라고 생각하시죠? 과학자들은 불가사리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특히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해왔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몸통이 양측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몸통을 가운데로 나누면 양쪽이 일치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사리는 연잎성게, 말미잘과 더불어 그렇지 않아요. 불가사리는 방사형 대칭으로 몸의 중앙에서 같은 부분이 펼쳐집니다. 불가사리는 5방향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5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해요. 이 발견을 위해 과학자들은 유전자 연구에 도움이 되는 RNA 단층 촬영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신경계를 포함한 외층을 제어하는 유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놀랍게도 머리와 관련된 유전자가 불가사리의 머리와 팔에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통과 연결된 유전자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가사리의 머리와 몸통이 독특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해요. 이 연구는 화석 기록을 바탕으로 불가사리의 진화 과정과 몸통을 가진 조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도토리벌레의 머리에서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불가사리의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피부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전자는 각 팔의 중앙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팔끝으로 갈수록 다른 동물의 뒤쪽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와 유사하게 변화합니다. 불가사리는 몸통에 대한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사리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노래 A Day in the Life의 마지막에 그의 셰틀랜드 양치기계를 위한 초음파 호루라기를 녹음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개는 청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개는 귀 하나를 움직이려면 18개의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소리의 발원지를 재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이는 인간보다 뛰어난 또 하나의 능력이죠. 개들의 놀라운 청력은 때때로 후각보다 뛰어납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최대 10만 배 더 예민합니다. 인간의 후각 수용체는 약 500만 개이지만 블러드 하운드는 최대 3억 개에 달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개와 큰 돌고래는 인간과 놀라운 유사성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들은 사랑하는 상대와 헤어질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동물 중 최초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돌고래는 친한 동료와 헤어질 때 서로의 시그니처 휘파람 소리를 모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라소타 돌고래 연구 프로그램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쌍의 돌고래가 별도의 그물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돌고래의 수다 중 일부는 돌고래 친구들의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모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식사 습관을 가진 플라밍고입니다. 플라밍고는 종종 머리를 거꾸로 하고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독특한 행동은 플라밍고 입의 해부학적 구조와 길고 우아한 목을 물속으로 움직이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숙련된 여과 섭식자로 혀를 효과적인 채로 사용하여 먹이를 잡아요. 목을 물 아래로 내릴 때 입을 거꾸로 뒤집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입을 다물고 부리의 비처럼 뻗은 부분을 통해 능숙하게 물을 빨아들입니다. 또한 혀를 이용해 물을 배출하면서 수집한 먹이를 섭취해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나의 문어 선생님을 보셨다면 문어가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어의 해부학적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문어에는 심장이 3개 있어요. 하나의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펌프질하고 다른 2개의 심장은 그 혈액을 문어의 아가미로 보내요. 문어는 또한 9개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문어의 8개의 촉수에는 각각 고유한 미니 뇌가 있습니다. 이 미니 뇌 덕분에 각 촉수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9번째 뇌는 전체 팔 신경계를 관장합니다. 주머니쥐는 어떤 면에서는 영리합니다. 주머니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죽은 척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포식자와 마주쳤을 때 이빨을 드러내고 쉿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림으로써 적을 위협해요.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실패하면 주머니쥐는 눈을 감고 옆으로 쓰러져 죽은 척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해 주머니쥐는 침을 흘리고 혀를 내밀고 배설물을 배설하여 갑자기 죽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머니쥐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확신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서로를 부를 때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짖는 원숭이의 울음소리는 특정 상황에서 약 5km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수컷이 암컷보다 더 큰 소리를 내요. 이 소리는 동물의 목구멍에 있는 비대해진 뼈의 공간을 통해 공기를 끌어당겨서 만들어집니다. 이 뼈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더 크기 때문에 수컷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북극곰의 털 아래에는 검은 피부가 있습니다. 북극곰의 푹신한 흰색 털은 사실 반투명해요. 가시광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일 뿐이죠. 피부 자체는 칠흑같이 검습니다. 이 동물은 헤엄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물속에서 최대 시속 1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동물치고는 꽤 빠른 속도입니다. 수 킬로미터를 헤엄쳐 몇 시간 동안 계속 헤엄칠 수 있습니다. 큰 발은 수영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뒷다리는 곧게 펴서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노를 저어 물속을 헤엄치는 데 사용하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줘요. 북극곰을 방문했으니까 펭귄에 대한 낭만적인 사실 하나를 덧붙일게요. 수컷 젠투 펭귄과 아델리 펭귄은 프로포즈로 자신을 표현해요. 이들은 잠재적인 짝에게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둥지를 짓는 데 필수적인 귀중한 조약돌을 제공합니다. 암컷 펭귄이 조약돌을 받아들인다면 두 펭귄은 평생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짝짓기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키우는 집고양이는 유전적 구성의 95% 이상을 호랑이와 공유한다고 해요. 이 작은 털복숭이들은 또한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거나 놀이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달려드는 고전적인 행동 등 야생의 친척인 호랑이의 많은 행동을 모방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고양이의 뇌는 인간과 비슷해요. 두 뇌에서 동일한 감정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또한 최대 100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올빼미의 눈에는 관 혹은 원통이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안구를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거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올빼미는 몸 전체 또는 머리 전체를 돌려서 주위를 살펴야 하는데 모두 야간 시력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보는 기술을 익히려면 올빼미는 모든 빛을 퍼낼 수 있는 큰 각막이 필요해요. 늘보 로리스나 안경원숭이와 같이 대부분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이를 위해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빼미는 두개골이 작기 때문에 그 큰 눈이 부풀어 오를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생존 기술로 악명 높은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퀴벌레의 독특한 뇌 구조 때문이에요. 바퀴벌레는 2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있고 복부 근처에 더 기본적인 뇌가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뒷부분에는 미세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털이 있어요. 이 털이 움직이면 바퀴벌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탈출 모드로 전환해요. 연구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20분에 1초 만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을 켜거나 무언가를 손에 쥐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할 때쯤이면 바퀴벌레는 이미 달아납니다. 고양이는 꿈을 꿉니다. 고양이가 자고 있는 동안 수염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다리를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몽을 꾸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수면을 살펴보면 고양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렘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처럼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요. 또한 꿈을 꾸기 가장 좋은 시간대이기도 해요. 렘수면은 눈꺼풀 아래에서 눈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눈은 움직이지만 나머지 신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가끔 실룩거리는 것 외에는 보통 잠을 잘 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꼬리를 흔들거나 발냄새를 맡는 소중한 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려견의 청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놀라신 적 있나요? 집안의 다른 층에 있어도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 반려견은 동물계에서 최고의 청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위 5위 안에 들지도 못해요. 이제 동물 청각의 세계로 들어가 다른 동물들의 청각은 어떨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꽤 대단한 존재입니다. 모든 종류의 재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청각 올림픽에서 우리는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해요. 고양이나 박쥐와 나란히 놓아두면 인간의 귀는 아주 평범해 보이죠. 코끼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코끼리는 큰 동물이고 귀도 아주 커요. 코끼리의 청각기관은 초저주파 파동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음파는 일반적인 음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저주파의 우렁찬 속삭임 소리입니다. 즉 코끼리는 이동 중에도 비구름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포유류는 매우 영리한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땅을 쿵쿵 밟아 우리에게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진동을 만들어내요. 코끼리에게 이러한 진동은 장거리 전화 통화와 같은 역할을 해요. 코끼리는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발과 귓뼈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소통이 정말 원활하네요. 박쥐에 대해 알아볼까요? 박쥐는 반향 탐지 기술을 사용하는 야간 탐색의 대가입니다. 물체에 부딪힌 후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고주파 소리를 내죠. 박쥐는 이 반향으로 정신지도를 만들어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쥐가 이 이상 멋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과학자들은 박쥐의 청각 능력이 날개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쥐는 메르켈 털이라는 특수 털을 통해 공기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다가오는 물체를 인식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청각은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환상적인 적응력이죠. 반면 돌고래는 물속 음향의 대가입니다. 우선 물속에 있으면 듣는 데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돌고래는 이러한 어려움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돌고래는 이마에서 음파 펄스를 방출하는 그들만의 반향 탐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는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고래의 턱에서 포착된 후 고도로 발달된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돌고래는 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청각의 중심 역할을 하진 않아요. 대신 혁신적인 청취 방법을 찾아내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동물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반려동물인 고양이와 개는 청각의 챔피언입니다.
고양이의 귀는 최대 49m 밖에서의 고주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쥐를 잡는데 유용하겠죠? 반면에 개는 귀 주변의 근육 덕분에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반려견이 수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귀를 쫑긋 세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그들의 예리한 청각 능력입니다. 곤충처럼 우리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아주 작은 동물도 사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곤충은 사람의 고막과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고막은 팀파니라는 이름을 가진 섬세한 작은 막입니다. 음파에 따라 흔들려요. 그 흔들림은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뀌어요. 밤마다 이어지는 귀뚜라미의 세레나데나 여름의 매미의 리드미컬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작은 교향곡의 대가들은 바로 이런 설정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벌레들은 주변 환경을 엿듣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더듬이 중앙에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를 존스턴 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기나 벌, 심지어 초파리를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안테나를 사용해서 주변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더 와일드해지죠. 어스름한 야행성 생물인 호크모스는 입 안에 독특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초능력과도 같은 기관인데요. 이 덕분에 사냥을 나서는 박쥐의 위험한 잠수를 피할 수 있어요. 궁극의 청력 트로피에 관해서라면 동물의 왕국에는 완전히 독특한 우승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방이에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큰 밀랍 나방이 바로 그들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우게 만드는 이 나방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큰 밀랍 나방은 외관상으로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색이에요.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벌집을 갉아먹는 걸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에 자연스럽게 섞여 살지만 귀가 아주 예민합니다. 청력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작은 생명체는 최대 300kHz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의 귀는 약 20kHz까지만 감지할 수 있어요. 이미 인상적이지 않은 이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약 15kHz까지 떨어집니다. 돌고래조차도 경쟁할 수 없죠. 돌고래는 최대 약 160kHz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방에게 왜 그런 뛰어난 청각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특별한 청각의 이유가 생존 본능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식 본능입니다. 박쥐는 다른 곤충들 사이에서 맛있는 나방 먹이를 찾기 위해 고주파 반향 울음소리를 사용해요. 하지만 이 영리한 나방은 박쥐가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나방이 왜 그렇게 높은 주파수를 들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스테리였어요.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고주파 초음파를 녹음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걸 발견했고, 따라서 실제로는 박쥐들이 나방이 들을 수 있는 초고주파에서 울음소리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은 특별히 고안된 초음파 장치를 사용했어요. 이 장치에서 미친 듯이 높은 주파수를 방출한 다음 전극을 사용해서 나방의 신경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이 연구의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광범위할 수 있어요. 큰 밀랍 나방 귀의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식은 연구원들이 초소형 마이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부터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대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동물은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특정 소리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간의 신경세포 덕분에 미세한 소리 주파수의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동물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연구팀은 다양한 소음에 노출됐을 때 소리를 처리하는 뇌의 주요 부분인 청각피질에서 단일 뉴런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록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청각피질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은 동물의 신경활동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한 과거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러한 연구는 청각 시스템에서 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들여다보는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무엇이 인간을 차별화하는지 알려주지는 못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한 결과 청각피질의 뉴런이 특정 주파수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개별 뉴런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4분의 1톤의 미세한 차이까지 포착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다른 포유류의 청각 피질에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디테일입니다. 한 가지 예외는 박쥐인데 박쥐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청각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는 인간이 동물보다 주파수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소리 주파수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음악, 일상소음과 같은 보다 자연스러운 소리를 재생했을 때 뉴런은 복잡한 활동 패턴을 보였어요. 이러한 패턴은 뉴런의 주파수 선택성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적은 있지만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